생기게 되는데 관광도 이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를 제가 지금 인식 변화 시기라고 해놨는데 여기 조그만 글자들을 보시면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변화를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84년에 중국을 본따서 하병법을 만들고 관광 관련해서 회사를 만들고 이제 유엔의 세계 관광 기구에도 가입을 하고 여러 가지 회사들을 설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하실 거는 왜 북한이 80년대 이렇게 했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선생님들 저보다 이제 더 연륜이 있으시니까 아시는 것처럼 88 올림픽 때문에 이때는 아직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체제 경쟁을 하던 시기라서 북한이 이제 서울 올림픽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제 89년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나름의 이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면서 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전, 홍보 차원에서 관광도 같이 확대돼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관광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자리 잡은 거는 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91년도에 나선의 이제 특구를 만들면서 나선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만들면서 이 나선 자유경제무역지대 정체성 자체가 중개무역기지, 금융기지, 관광기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으로도 전반적으로 80년대부터 사실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됐지만 90년대 이제 본격화되면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게 되고 이 나선 특구 내에도 관광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또 아이러니한 부분은 90년대 중후반을 북한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았던 상황인데 이때 이제 카지노 등이 개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관광 부분은 좀 발전하는 이런 양상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숙한 2000년대 이제 남북 관광 시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아리랑 축전도 이때 시작이 됐었고요.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새로운 남북 간의 특구들이 만들어졌고 뒤에 이제 좀 실패가 되긴 했지만 신해주 특구도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0년대는 북한 관광이 꽃을 피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관광객이 이제 피격을 당하시면서 요 시기는 이제 1차적으로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북한이 새로운 이제 대체라고 할 거예요. 대체 시장을 찾은 게 바로 북한이 아닌 중국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가면 2009년에 북중 간의 수교 60주년이었는데 그걸 기념으로 양해 각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중국인이 이제 단체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철도나 비행기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90년대에 만들었던 특구법이라든지 외국인 투자한 여러 가지 법들을 개정하면서 북한의 관광이 좀 2차로 새롭게 꽃피우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의 관광이 어떻게 흘러왔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더 핵개발 시기랑 좀 보면 1차 북핵 위기가 1993년 이쯤에 있었고 2002년에 2차 핵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때가 다 북한이 개방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우리가 북한 핵개발이 지금은 뒤돌아보기 때문에 역사를 다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사실 우리가 북한이 어떤 의도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던 시기였는데 뒤돌아서 보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핵 개발하고 했던 그 시기에 오히려 또 대외적으로는 관광 쪽으로 문을 여는 그래서 북한의 한 면만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북한의 다방면을 좀 이렇게 골고루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지 뭐 핵실험이 아주 좀 빈번하게 된 것도 2010년대 들어와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는 사실 중국인 시장을 통해서 북한의 관광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인 관광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인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1980년대 북한이 관광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했던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변경 관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분히 중국의 시각이죠.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변경 지역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걸 변경 관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두 신해주 구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북중 접경이 맞이하는 구간에 조금씩 관광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규모가 많지 않아서 1년에 많아야 5만 명 정도 그렇게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주 메인 시장은 남북 관광 시작이었지만 중국 사람들도 이제 이때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북핵 문제도 있었고 또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이 커지지 못했던 이유가 중국도 당시에는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되기 전이어서
관광 부분에 좀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이제 무더기로 가가지고 도박을 한다든지, 아까 제가 카지노 생겼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이제 도박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중국이 북한 관광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스 문제.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국인 시장은 좋은 시장이긴 했지만 2000년대는 좀 발전되기 어려운 그런 대외적인 그런 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북 관광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를 대체할 시장으로서 중국인 관광이 시작이 되고 2010년대 들어와서는 접경만 왔다 갔다 하는 변경 관광이 아니라 북한 내륙, 평양, 개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일반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장까지 커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관광과 함께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교통 부분인데요. 북한에 가려고 하면 일단 발이 필요하잖아요. 북한에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못 가기 때문에 관광 개발이 되면서 쭉 유심히 살펴보시면 교통 이런 숙박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시장이 커지면서 이 관광객들을 실어 나를 전세기도 들어가고 전용 철도도 들어가고 버스, 자가용. 그래서 관광은 사실 사람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교류가 확대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역사를 거쳐서 지금 북한의 관광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계를 말할 때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몇 명 들어왔다라고 하면 비지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인 거죠. 목적이 뭐든 친척 방문이든 비즈니스로 왔든 뭐 관광 상품을 사왔든 어쨌든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던데 외래 관광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제 관광에서 외래 관광객 한국의 관광 시장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목적은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밤 이상 잔 사람, 숙박을 한 그런 사람들은 다 관광객으로 봅니다. 근데 투어리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관광을 진짜 놀러 온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사실 관광 통계를 잡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어리스트 통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지터 통계를 하게 되는데 북한은 특이한 것이 이 비지터 통계가 없습니다. 이걸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통계는 거의 미러 통계라고 해서 거울 통계. 누군가 간 사람이 있으면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무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지만 우리가 북한의 무역을 알 수 있는 건 북한의 상품을 보낸 중국, 러시아, 일본 다른 나라 통계를 거꾸로 수집을 해가지고 북한이 이만큼 수출을 했구나 수입을 했구나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관광객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자국에 몇 명이 왔다고 발표하지 않지만 보낸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중국의 우리로 치면 세관, 중국 해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가지고 올해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얼마 갔구나.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장 많이 가니까 전체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주로 파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년부터는 중국 해관이 이걸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특히 중국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북한이 이제 관광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확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계속 알려야 되고, 그래서 2018년에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외국 사람들이 한 해 20만 명 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20만 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적을 불문하고 무조건 들어온 사람이 20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관광 상품. 북한이 이제 계획 경제를 아직 유지하고 있으니까 전체 올해 우리나라가 외국인을 얼마 받겠다, 여행사별로 몇 명을 떼주겠다 이런 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게 통계가 이게 정확하게 잡히는 거죠. 관광 상품을 판매한 게 20명이고 그중에 90%, 18만 명 가량이 중국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관광 말고 들어간 사람은 훨씬 많겠죠. 이거는 이제 중국 통계로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표에서 중국인 시장을 보시면 국가여유국, 우리로 치면은 한국관광공사고 북한으로 치면은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발표한 걸 보면 2010년도부터 이미 13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3만 명, 여기 이제 마지막 발표거든요. 요거보다는 훨씬 많은데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로 100만 명이 넘었다. 가장 최근에 120만 명까지 중국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전체 시장이 100만 명이 넘고 그중에 한 20% 정도가 순수 관광객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구권, 중국인이 가장 많은데 중국인 관광 상품은 되게 가격이 낮고 오히려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외국인,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우리 교포분들이나 국적이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닌 분들이 가는 시장은 연간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규모는 작지만 금액은 더 큰 거죠. 요거는 어떻게 추산을 하느냐? 대표적인 것이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일단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자체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한 개 회사, 고려투어스라는 회사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려투어스 통계를 잡고 그 외에 이제 주요 여행사 몇 개를 조사를 해보면 전체 볼륨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형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고려투어스 대표한테 제가 이제 저자 직강을 들은 건데, 그분이 이제 딱 종이를 펼쳐놓고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기들이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서부, 동부, 북부. 그러니까 서부라 함은 우리가 잘 아는 평양 개성 지역이고 수도권이고 핵심 지역이죠. 북한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고 싶어하는 평양 개성 지역, 가장 관광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주요 타겟은 서구권 사람들입니다. 북한을 평생에 뭐 자주 가진 않을 테니까 한 번 간다면 다 여기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개발하고 싶어하는 곳은 사실 동부입니다. 원산 금강산 지역인데 여기는 자연 자원이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 동해안과 마찬가지로 휴양소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사실 북한이 개발하고 싶어하는 관광의 공급이 많은 지역이고 주요 타겟은 사실은 한국인 시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가 중국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북한의 지금 지도상 중국에서도 멀고 평양에서도 멉니다. 평양에서 고속도로로 2시간 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면 4시간 반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데 평양을 메인으로 갈 건데 원산을 들렀다 가겠다 그러면 추가로 1박 2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도 도로철도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철도 같은 경우는 전기가 끊어지면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동부시장을 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주로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문제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순간 가격이 확 뛰기 때문에 중국인 시장에 어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원산금강산 지대는 한국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려투어스 대표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 여기는 이렇게 개발이 잘 된 이유가 중국 입장에서 변경관광시장, 북한 입장에서 접경관광이죠. 그래서 중국의 수요와 북한의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규모는 큰 시장인 거죠. 굉장히 이제 오픈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관광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 교통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방금 설명드린 북한의 주요 관광 지형이고 오른쪽은 교통 현황입니다. 북한은 주철 정도라고 해서 철도를 주로 하고 도로는 이걸 보조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H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철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광지를 아무리 개발을 해도 이 라인으로 개발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도로를 보셔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경제개발구 지정된 것도 보시면 거의 이 라인으로 경제특구들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이 부분은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들어와서 이제 민용으로 이제 비행장이 좀 열린 곳인데 원래는 평양 순환국제공항 중심이었다가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산의 갈마공항, 청진, 칠보산 근처에 있는 어랑 비행장, 백두산을 갈 수 있는 삼지연 비행장 이렇게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비행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인, 서구인, 한국인 이분들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춥기 때문에 주로 4월부터 11월 초 여기가 이제 메인 시즌입니다. 4월이 가장 이제 성수기고요. 중국인 입장에서 변경 관광이라고 하는 접경 관광은 비자가 없어도 통행증만 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관광시장이 크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외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사증, 우리가 비자라고 부르는 그렇게 가는 일반 관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중국인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들은 북한 관광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다 취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가는 상품도 팔고 북한 가는 상품도 팔고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심하게 할 때 우리가 제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여행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상품만 팔든지 북한 상품만 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북한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북한 관광 상품을 포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조금 제재를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앉아도 되는 무박 상품부터 있습니다. 접경관광 보시면 잠자지 않는 거 상품 같은 경우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품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국내 여행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고 한 3박 4일, 4박 5일까지 갈 수도 있고 안에 이제 평양, 개성 구간 이제 일반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3박 4일은 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1인당 경비를 보시면 기본 80만 원 수준. 우리로 치면 동남아 정도 가는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변경 관광하고 일반 관광은 그 단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구권 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메인 가장 큰 여행사가 이제 고려 투어스입니다. 본사가 중국 베이징에 있고요. 이 회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도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른 상품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외국인들은 보통 스페인이나 미국, 유럽 뭐 어디 다양한 곳에서 오시는데 집결지가 이제 보통 베이징입니다. 여기 모여서 출발을 하는데 다른 여행사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교육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 관광시장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 고려투어스는 반드시 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고려투어스를 통해서 북한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중국 사무소에 와서 얼굴을 보고 이제 북한 여행의 주의 사항들을 제대로 이제 점검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투어스 같은 경우는 보내는 관광객 대비 사고율이 거의 없는 그런 여행사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스위스, 미국, 스페인 뭐 제가 조사했던 이런 몇 개 회사들을 좀 준비를 했으면 7번에 보시 우리 투어스도 꽤 큰 여행사고요. 북한과 굉장히 좀 특이한 상품들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쭉 해서 제가 세알려 봤을 때 한 40여 개 정도 크고 작은 회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가장 긴 일정을 제가 2개 뽑아봤습니다. 8박 9일 일정하고 10박 11일 일정인데 8박 9일 보시면 기본 이제 가시는 평양, 개성, 묘양산 코스가 3박 4일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3박 4일은 원산에 갔다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폴리티컬 투어는 특이하게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투먼에서 나선 쪽으로 들어가서 회령, 청진 이쪽만 돌아보는데 여기만 10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주제가 명확하죠. 제목이 폴리티컬 투어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사업소라든지 그런 데를 관람하고 좀 견학을 하는 그런 방식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마라톤 대회인데요. 이게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가지고 북한 관광이 아주 특수입니다. 전체 관광객의 10% 정도가 이때 다 방문을 하는데 원래 공식 이름은 만경대상 국제 마라손 북한 발음으로 마라손 경기 대회인데 14년부터 외국인한테 이거를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죠. 평양 시내를 달릴 수 있고 북한 사람들하고 악수도 해보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상품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2014년에 오픈해서 이제 코로나 전까지 19년까지 보시면 5년 내에 5배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1,000명 정도 외국인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고려토스 대표 말로는 사실상 프로페셔널한 마라톤 상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 코스나 풀 코스를 다 뛰는 사람은 정말 매니아들 몇 명 안 되고 주로 이제 5km, 10km 이제 가볍게 이제 그냥 뛰면서 이제 재미로 참가하는 그런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해양 관광을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해서 하나 발견한 건데 북한에도 서핑 스쿨이 있습니다. 동해안이 다 파도가 좋잖아요. 우리나라도 양양, 속초 이런 쪽이 좋은데 북한에도 이제 함흥에 조금 올라가서 마전해수욕장에 보면 이렇게 서핑 스쿨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서핑을 배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 우리 투어스가 런칭한 상품을 보시면 8박 9일 일정 중에서 3박 4일 일정이 원산, 그다음에 시중호, 뭐 울림폭포 이런 이제 원산 금강산 지대 내의 호수 바닷가에서 이 해양 관광을 하는 곳에 특화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지금은 영업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서프 노스코리아라는 이건 서핑을 전문으로 하는 아예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제적으로 좀 특이한 지역들을 가면서 이렇게 관광을 하게 되는데 뭐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서 서핑 배우고 뭐 스키스쿠버 하고 자격증 따오는 좀 요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시장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긴 한데 1998년부터 바닷길로 금강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말 2004년부터는 이제 해로가 닫히고 육로로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상품은 자지 않은 당일부터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가게 되고 한 명 갈 때마다 북한이 $60씩 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거는 관광 상품이 아니라 북한의 순수 수입 들어가는 게 60달러고요. 개성관광 같은 경우는 당일인데 한 사람당 100달러씩 이렇게 북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표를 보시면 금강산에 바다로 가신 분이 55만 명, 그다음에 육상 다 합치면은 190만 명 정도, 한 200만 명 정도 잡고 개성에 가신 분이 11만 명, 평양 관광 상품 한 3천 명. 그래서 전체 시장이 한 200만 명 정도 그동안 10년 동안 남북 관광을 했던 인원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관광객으로서 지불하는 가격을 보시면은 금강산이 안 자고 오면 10만 원부터 2박 3일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선까지 가게 돼 있고요. 이 지도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면서 계속 보실 텐데 이게 전체 원산 금강산 전체 계획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금강산이고요. 왼쪽이 이제 원산 쪽인데 아예 현대아산에서 설계를 할 때부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계획과 똑같았습니다. 금강산도 개발하고 통천도 개발하고 원산도 개발하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관광인데 개성 상품은 한 20만 원 선 정도 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표에서 2000년 8월에 보시면 현대하고 북한 측에서 체결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게 7대 합의서인데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철도, 통신, 전력, 비행장, 수자원, 임진강댐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에 필요한 통신, 전력, 철도, 도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북한의 이제 관광 정책 동향. 북한이 그러면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광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2013년에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나라 곳곳에 관광지구를 꾸려라. 김정은 시대 때까지는 아주 특수한 지역, 신해주, 나선, 개성, 금강산 딱 이렇게 모기장처럼 네 군데만 딱 못을 박았는데 그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는 여러 곳을 다 오픈을 해가지고 관광지구를 만들고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좀 개발을 하자라고 했고 관광을 좀 산업적으로 발전을 시켜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표를 쭉 보시면 그런 취지에서 북한의 각 여러 지역의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북중 접경 구간에 경제개발구를 만들게 됩니다. 앞에 이제 다른 분들께서 강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제개발구는 경제특구보다 규모가 훨씬 작고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곳들을 말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개발구를 만들면서 법도 만들고 각 지방별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쭉 지정이 된 상황들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경제개발구와 관광개발 정책에 따라 이제 진행됐던 상황인데 중국의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시장으로도 확대되게 됐고 사실 북한에서 갈 수 있는 지역이랑 상품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코스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변화하는 상황이 뭐냐면 지정된 코스 내에서 상품이 다양해지는 거죠. 좀 다양하게 무슨 뭐 건축, 정치, 뭐 북한 주민들 집에 가본다든지 민박을 한다든지 노동 체험을 해본다든지 하는 새로운 그런 관광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입니다. 아까 그 비행장 말고 도로나 철도 같은 거 지정됐다 라인이 기억나실 텐데 거의 그 라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지금 서해안, 동해안에 지정이 되어 있고 북중 접경 지역에 경제개발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경제개발구 특구 다 합치면 27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딱 내륙에 지정되어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성 외에는 지금 가운데 가장 배꼽 부위에 있는 신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그 국토 가장자리를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빨간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관광에 특화된 곳입니다. 다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주로 있죠. 청수, 무봉은 삼지연, 백두산 쪽이고요. 온성섬 이렇게 세 개가 북중 접경 지역에 있고 아까 배꼽 부위에 특이하게 내륙에 하나 있다고 했던 신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특이하게 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입자들 특히 한국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저기 아무것도 없는 중간에 저기 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고려토어스 면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데 제가 4시간 반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중간에. 그래서 제 생각에 신평은 휴게소입니다. 그러니까 원산까지 가는 동안 중간에 쉬면서 주변에 좀 바람도 쐬고 이제 눈요기도 좀 할 수 있도록 여기 중간 지점을 관광특구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경제개발구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을 하겠다. 우리는 경제를 하겠다. 우리는 공업을 하겠다. 우리는 수출을 하겠다. 우리는 농업을 하겠다. 이제 색깔별로 지금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개발구는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지 도에 많은 권한을 주고 좀 단순하게 하고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좀 개발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관광 측면에서 경제개발구가 주목이 되는 거는 여기 무봉국제관광특구부터 신평, 온선섬, 청수 이런 관광에 특화된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다 포함해서 경제개발국법 안에 해당 지역의 자연 풍치와 환경 특성에 맞는 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가 아니더라도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원한다면 관광업을 할 수 있도록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은 경제개발구지만 사실상 이 지역 모두가 관광에 오픈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북한에 가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주로 강, 호수, 바다, 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관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닷가가 아닌 지역들도 보면 안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내수면 레저를 할 수 유람선 타고 뭐 낚시하고 그런 상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 지금 국무위원장 시대 관광 정책을 정리를 하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이할 만한 거는 지대화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기존에 이렇게 쪼개져 있던 관광 지구들을 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최초로 나온 대규모 관광 특구 개발 계획인 거죠. 그래서 광역 단위로 계획을 하고 이 안에 지구가 세분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국제화인데, 북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북중접경 지역 그리고 한국하고 접한 지역에 이름이 지금 국제관광특구로 들어가 있는데 요런 것들은 다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봉, 온성섬, 청수, 아까 북중접경 지역에 있는 개발구라고 말씀드렸던 곳들을 보면 허룽시, 투먼시, 단둥시 다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이쪽 중국에 투자를 받아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은 아시는 것처럼 파트너가 한국인 상태고요. 그 다음은 도시화인데요.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 북한 내부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세 군데입니다. 원산하고 백두산 있는 삼지연, 그다음에 아까 신평이라고 평양하고 원산 가는 중간에 있던 거기서 가까운 지역에 양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번 시차를 가면 거의 같이 가는 지역이고, 관광을 하면서 관광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자체를 발전을 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거주지 여건까지 같이 개선을 하는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이 세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업화인데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꼭 갈 수 있는 교통시설이 없으면은 관광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통 인프라라든지 숙박시설, 음식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관광 인력, 요 가이드들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학부도 많이 만들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사범대학의 관광학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학부의 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들의 스승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 시장을 좀 굉장히 키우려는 북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로 현지 지도를 가는 세 군데 도시인데요. 원산, 삼지연, 양덕 다 이제 연관된 특구개발구가 있고, 원산은 해안도시의 모범으로 만들어라. 삼지연은 산간도시, 산악지대 모범으로 만들어라. 양덕은 평야지대, 북한에서 이제 벌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양지대의 본보기로 만들어라 해서 이 세 가지 도시를 북한 전체에서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도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요 원산 통천 금강산 요 세 군데 지역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아까 지구가 세분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산지구, 마식령지구, 올림폭포, 서강사, 통천, 금강산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 언론에서 많이 보셨던 이제 원산의 갈마반도 쪽에 개발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우리가 흔히 동남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대규모 리조트 모습인 거고요. 요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관광 지역인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원산의 도시 중심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마반도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원산 자체를 완전한 부산과 같은 해안 관광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각 지구별로 생각보다 북한이 조금은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통천이라는 지역인데,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안에 골프장, 치료시설, 호수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북한 나름의 계획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강산 지구인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우리 측의 자산을 어떻게 떼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하면서 세 개 지구로 구분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해금강
해양공원지구, 고성항은 고성항 해양관광지구, 체육공원지구 이런 식으로 김정은 국무장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해안을 좀 중요시하고 체육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고 있는데 관광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2014년도 발표할 때 이렇게 투자 유치를 사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 그러니까 우주로 말하면 인프라, 숙박, 뭐 음식, 상업, 봉사시설, 안에 의료시설 이 모든 것들에 이제 투자를 받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이외에 핵 문제라든지 대북 제재 그런 상황 등으로 거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남북 관광이 중단되면서 2010년부터 북한 나름대로 금강산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들이 연대기로 지금 밑에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뭐 사실 북한이 크루즈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나선에서부터 금강산으로 이렇게 배를 가지고 온다든지 전세기를 이동해가지고 관광객을 실어 나른다든지 몇 가지 시도들을 했었는데 모객이 되지 않아서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시장은 중국인이나 서구 사람들이 오기에는 교통시설 측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북한이 남북 관광에 조금 희망이랄까요? 그런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체 금강산지구, 원산지구 그림이고요. 이거 처음 말씀드린 대로 현대아산이 북측과 합의했던 금강산 개발 총 계획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계획과 거의 일치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선은 북한이 최초로 개방한 특구고 북한에서 가장 외국에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돈도 중국 돈으로 거래가 되는 곳인데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나선 경제특구 계획을 보면 산업구 개발지가 9군데, 그다음에 관광지 개발이 10군데입니다. 그만큼 나선도 사실은 대외 개방 지역이고 수산물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한 곳이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관광지 개발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 그림 사진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수산물 막 사 먹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북한에 가서 이쪽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바닷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관광을 가가지고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일가족이 아주 배부르게 수산물을 먹고 이제 돌아오는 것들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는 섬하고 지금 이렇게 건물이 하나 보이죠? 여기가 이제 아까 카지노 개장했다고 했던 영황 호텔, 영어로 엠페러 호텔이라고 하는데 홍콩에서 투자한 그 나선에 있는 호텔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중국하고 러시아랑 아주 이제 직결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래 그림 보시면 빨간 선으로 러시아 하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철도로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람이 오는 곳은 아니지만 이제 러시아 하산에서부터 이렇게 철로로 우리가 나진하산 프로젝트 얘기할 때도 이렇게 철도가 연결이 돼 있고 나진하고 중국 구간에는 이제 도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러 3국 관광, 초국경 관광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이 지역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두만강인데 이 강을 끼고 여기 지도로 국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러시아 하산, 중국 훈춘의 빵찬, 그리고 북한 나선까지 이렇게 3국이 만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되면 배를 타고 북한 쪽에 건너갈 수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은 못 가죠. 한국 사람은 이제 태워주지를 않으니까요. 못 가긴 하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요 구간을 전망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있고 여기 이제 위에 항공상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가까워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나선이 굉장히 거리가 가깝고 상품 자체가 중국, 러시아 돌아보는 코스, 북한, 중국 돌아보는 코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관광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별 관광에서 가장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만약 오픈이 된다면 이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왼쪽에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은 단둥 신의주 쪽 구간에 얼마나 또 북한하고 중국이 가까운지를 좀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 위에 조그만 그림은 무봉관광 특구입니다. 백두산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에 개발되고 있는 특구고 아래 그림이 좀 재밌습니다. 아래는 함경북도 온성섬 관광개발구인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북쪽에 아무것도 없는 저 섬이 왜 관광을 개발을 할까 싶은데 이게 지도를 보면 지도에서 온성섬이라고 표시된 이 조그만 부분이 이제 아주 매우 작은 섬인데 원래는 북한에 붙어 있었던 지역인데 이게
이제 강에 계속 토사가 쌓이고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중국 쪽으로 밀려와가지고 국경상으로는 북한 땅인데 지형상으로는 중국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거의 뛰어서 건너 넘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가깝고 오히려 북한 쪽에서 다리를 놔야 될 정도로 이 강물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넓어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중국과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광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경제 개방 차원에서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외부에 이제 자본들이 좀 들어오게 되겠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인프라가 깔리게 되고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업도 발전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관광 상품을 판매했을 때 들어오는 외화 수입이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점점 관광이 발전하다 보니까 관광 상품도 개발되고 확실히 북한 가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이나 그 상황들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고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해외 노동 파견이 아니면 밖에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관광객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접촉 기회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좀 북한의 관광이 발전한다고 했을 때 외부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계는 뭐냐? 북한에서 아무리 관광을 개발하고 싶어도 일단 뭐 전력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통운송, 사람들을 원활하게 싣고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교통운송이라든지 숙박 편의시설이 그 지불하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가서도 뭐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뭐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든지 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북한은 정해진 구간만 가야 되니까 좀 그런 여행의 자유가 제한돼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개별 여행이 안 되고 단체 관광으로 다 함께 다녀야 되는 부분들 또 북한 내부 사정이 있으면은 또 예기치 않게 취소가 되는 부분들도 있죠. 저는 2008년에 북한의 평양을 한번 가봤는데 이게 보통 평양을 가면 묘양산을 다들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못 갔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영변에 그 원자로 그 냉각탑을 폭파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다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관광 상품들은 이제 뒷전으로 밀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광객 부분에서는 좀 불만이 될 수 있고 또 행정 절차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거의 없지만 혹시 체포를 당한다든지 구금이 되는 위험 한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은 이런 위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북한 관광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의 구금 얘기가 나와서 그 최근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주로 잡히는 건 아시겠지만 미국인 아니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잡히지 않죠. 그분들이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잡히는 건데 2012년부터 거의 매년 미국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구금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풀려나셨고 이제 안타깝게도 2016년에 잡혔던 대학생이 이제 미국 가자마자 이제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북한 여행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북한 여행 경보를 내렸고 여행 금지가 됐고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파급이 컸었죠. 그래서 각 국별로 보면 여행을 주의하시라 아니면 여행을 좀 피하시라 여행 자제하시라 각 국별로 좀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이제 북한의 석사과정으로 유학을 가 있던 호주인 알렉 시글리라는 청년이 또 이렇게 억류를 당했던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금 여행하는 데 있어서 서구인들 입장에서도 좀 경각심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일은 드물지만 이렇게 잡히는 경우는 뭐 1%도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마음 놓고 여행하기에는 좀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한 관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얼마나 좀 바뀌었나 평가를 해보면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관광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치느냐, 관광을 얼마나 개방을 하느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X축, Y축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1번 부분 가장 폐쇄적인 부분이 옛날 원래 사회주의였다면 그리고 가장 열린 베트남, 쿠바가 이제 반대쪽에 4번, 5번 구간에 있으면 북한은 그래도 한 10년, 20년 내에서 기존에 굉장히 관광에 대해서 유보적이고 부분적이었다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원래 잠은 여기서 못 잔다, 당일만 된다, 외국 사람 못 온다, 휴대폰 못 쓴다 했던 이런 제한들이 점점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분 개방들을 하고 있고
뭐 주로 외국인들은 좀 탐험심이 있는 분들이 오시고 중국에서는 조금 저렴한 좀 상품으로 대중 관광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관광 수입이 북한의 경제 대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외화 벌이가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북한의 현재 상태는 적극적인 부분 개방 모델이다.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관광이 개발되고 있고 최고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점점 지역도 개방하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토론하실 때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넣은 건데 관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고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지리적 개방, 제도적인 개혁, 인프라 확충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안팎으로 정보도 나가게 되고 경제도 발전하게 되고 이런 관광을 이제 좀 좌지우지하는 외부 요건을 보면 국제 정세라든지 기후 조건, 북한 너무 추우면 한겨울에 못 가니까요. 관광의 수요적인 부분, 그다음에 전 세계 어떤 경기 물가 동향 뭐 이런 것들이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칠 텐데 북한 관광, 남북 관광을 볼 때 우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맨 아래측에 보시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생활 변화, 관료들의 태도 변화, 남북한 이렇게 오가는 분들의 인식 변화,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서 관광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 영향에 대해서 오히려 사실은 기대를 하는 거죠.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영향보다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토론을 하게 될 남북 관광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광은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남북 관광은 우리가 북한에 가는 건데 이 단어를 잘 쪼개보면 사실은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민, 한국 정부가 있으면 사실은 북한 주민, 북한 정부도 있어야 되는데 이 남북 관광에서 북한 주민은 사실 없죠. 관광 가이드로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남북 관광 시장은 사실 북한 주민은 좀 소외돼 있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 북한 정부, 그다음 사업자들이 계약을 맺고 한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조금 이렇게 중첩되는 시장이 이제 외국인 시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인을 비롯해서 외국계 사업자들이 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북 관광이 재개가 되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들이 북한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도 가고 북한도 가도록 그래서 남북 관광을 통해서 우리 한국도 조금 유익을 보는 게 있도록 이런 모델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미 중국 측에 이런 게 시작이 됐고 이제 한국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중국이 거의 관광에서 이제 경쟁이 될 정도로 시장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관광이 재개가 된다면 외국인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외국 사업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이제 2008년에 중단된 옛날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의 현대아산이 다 독점을 했죠. 그래서 배타적으로 현대아산을 통해서만 관광을 했었고, 중앙정부가 다 일괄적으로 모아서 단체 관광을, 대중 관광을 했었고, 이게 좀 특수성이 계속 적용이 됐던 관광입니다. 근데 지금은 남북 관광 못지않게 중국인 시장이 더 커져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이 만약에 관광 시장을 열게 된다면 한국, 중국만 아니라 러시아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현대아산 외에도 다른 사업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접경 지자체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지자체 단위의 관광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개별적인 여행이 자유가 허락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는 단체 관광보다는 어느 정도의 소규모 자유 관광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 관광. 무작위로 그냥 금강산 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북한에 가서 서핑을 하고 싶어. 나는 북한에 가서 뭐 마라톤을 하고 싶어. 뭐 좀 이렇게 뭐 나는 비행기를 타고 북한 상공을 한번 보고 싶어. 이런 뭐 특수한 목적을 가진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북한에서 또 경제개발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투자를 좀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 지역에 좀 전기도 깔아주고 식당도 지어주고 좀 이런 식으로 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개발이 좀 같이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민족끼리니까 한국이니까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중국 사업자들이라든지 외국계 기업들하고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국제 규범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남북 관광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만 금강산만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도 오고 DMZ도 통과하고 우리가 한국 상품으로 현대아산 상품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중국 상품으로 우리가 북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좀 열린 시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계속 북한 관광이라고 했을 때는 딱 북한 지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남부 구간이 열리는 거죠. 아까 초반에 이제 이종원 사무처장님하고 이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DMZ 구간을 통과하는 문제. 네, 지금은 사실 유엔사가 뭐 승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뭐 이 땅이 유엔사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관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얼마나 당위성을 잘 설명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관광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끼치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 구간이 좀 뚫리도록 하는 것이 남북 관광의 이제 가장 이제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북 관광이 재개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금강산부터 시작이 아마 되겠죠. 그리고 개성이라든지 평양 무왕산 순서로 이제 복원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못 갔고 그동안 못 갔고 북한이 가장 개발하고 싶어하는 원산 백두산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금강산하고 원산 자체를 하나의 지대로 묶었기 때문에 아마 금강산이 재개가 되면 원산은 바로 열릴 가능성도 있고, 또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백두산까지 같이 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이게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남북 정상 간에 서해에는 경제공동특구를 만들자, 동해에는 관광공동특구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정상회담이라든지 실무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쪽 서해 구간, 네, 동해 구간에 기존의 개성이나 금강산 외에 조금 더 위쪽 남쪽 지역으로 오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나 선생님들이 좀 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생각하신다든지 또 직접 여행 가고 싶으신 뭐 그런 구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북 관광은 이게 경협으로 사실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나 사람이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 북한에 흘러갔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하면 돈 문제가 계속 됐었고,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막 이제 지탄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경제 협력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교류 협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오가는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관광 가이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한국에도 와보신다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뭐 평화 관광, 남북 간의 문화 관광, 뭐 생태 관광, 이렇게 남북 간의 연결성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하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상품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북한만 가는 게 아니라 남북 관광을 지금 한국도 오고 북한도 가고 이 상품을 연결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길을 한번 뚫어 놓으면 이게 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길을 좀 뚫어 놓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편하게 북한 가는 것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이런 돌파구를 좀 마련해 놓는 게 새로운 좀 관광시장이 도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 업계 생각이고요. 문화적으로 계속 접촉점을 확대하다 보면 상호 이해가 증진되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지금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한반도도 이제 생명 공동체, 환경 공동체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육상, 해상의 이런 공유 자원들을 같이 좀 보존하고 누리는 차원의 생태 관광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2020년부터 북한이 기존에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방향이 조금 바뀌었죠. 뉘앙스가 좀 바뀐 부분들,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것들을 북한이 얼마나 받아줄까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관광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인데, 첫 번째, 얼마나 많이 갈까? 기존의 금강산 관광도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학생들 수학여행 보내고 막 이렇게 조금은 안 가고 별로 딱히 사람들이 원해서 갔다기보다는 정부에서 많이 좀 독려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북한 관광이 열린다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까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미국을 방문할 일이 종종 있는데, 북한을 한번 갔다 오면 우리가 지금 미국은 이스타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면접 보지 않고 인터뷰하지 않고 미국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북한을 갔다 오면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제재가 걸려서 북한을 한번 다녀오시게 되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비자를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 너 미국 갈래, 북한 갈래 하면 당연히 미국에 쉽게 가기 위해서 북한을 안 가려고 하지 누가 북한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미국과의 협의가
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절차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갈 것인가. 그동안은 북한에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땡땡땡땡땡이를 언제부터 며칠까지 신변 안전 보장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믿고 갔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관광은 이게 없거든요. 북한에 초청장이 없어도 비자를 가지고 그냥 가겠다는 거. 비자는 내가 너네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그냥 돈을 내는 거지 그 상대국에서 안전을 책임진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신변 안전 보장이 됐었는데 이제 그게 없다면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 관광에 대한 합의서를 크게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 비자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초청장을 가름한다라는 식의 그런 큰 틀의 합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나 유지될까 문제죠.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쏜다. 이제 핵실험 한번 한다 해서 이게 중단된다면 이게 또 완전 도로 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 통로를 열어놓는다는 그런 좀 사전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동안은 개성 금강산 굉장히 이렇게 좀 통제를 받는 관광을 했었는데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중국 사람들 서구권 사람들처럼 저렇게 관광을 갔다가 혹시 이제 일탈행위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도 통하고 민족 동지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출장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3박 4일 인도 지원하러 갔다가 그중에서 이제 북한 가이드하고 우리 측 사람이 연애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일탈 행위들이 사실 저희 국민들의 이런 자유로운 성향을 생각할 때 조금 우려가 되죠. 이런 부분들.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이제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겠죠. 사건, 사고가 워낙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현대아산이 독점권을 50년 동안 보장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지금 몇십 년 안 남았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주고 산 사업권인데 이렇게 개별 관광을 트게 되면 현대아산의 독점권이 흔들리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조금 세세하게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입니다. 이제 북한 관광을 개발하려면 제도적으로 더 개혁하고 안전 보장하고 정치 군사적 리스크 완화해라.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해결책들이고요. 조금 이제 뒤에 토론하실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 관광 상품이 이제 옛날처럼 금강산에 등산하러 가는 걸로는 이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는 어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서 북한 가이드랑 숲 체험을 뭐 한다든지 갯벌에 조개를 뭐 캐러 간다든지 북한에 가서 낚시를 하고 캠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특산물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우리 국내에서 뭐 산림치유, 해양치유 하듯이 북한에 가서 내가 좀 그걸 해본다든지 이렇게 좀 새로운 수요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존의 남북관광 프레임으로는 관광객 유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수학여행, 뭐 체험합스, 그다음에 상호 북한 학생들, 우리 학생들 상호 방문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들 뭐 이런 여행 관광 상품들도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예시로 나중에 토론하실 때 참고하시기에 남북 연계를 한다면 테마별로 관광을 추진한다면 어떤 상품들이 될 수 있을지 예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쭉 말씀드린 거 남북 관광이 이제 국제화돼야 된다.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경쟁을 생각해서 이 시장을 국제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남북 관광을 관광지를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한국도 같이 방문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기존에 남북 관광에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이드를 포함해서 북한의 주민들도 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서 남북 관광이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 따라 중단되지 않도록 절차적인 좀 그런 제도를 만들고 상품을 다변화하고 이런 정책협의체 통일부라든지 한국관광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요 국내 사업자들 또 중국인 관광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사업자들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정부가 좀 많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의는 조금 일찍 마쳤는데 이 정도로 하고 소그룹 주제 다 자료가 있으시니까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제 세 가지만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휴식하시고 나서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 이 정도 강의 들으실 분들이면 북한 관광의 필요성을 조금 동감을 하시고 갈 의사가 있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아닌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 왜 가냐? 북한에 관광 가면 북한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양심상행의 윤리적인 문제를 들어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관광협력을 왜 해야 될까? 아니, 그러면 해도 되나? 적어도 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뭐가 좋은 거지? 대체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당위성을 좀 많이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관광 협력을 하면 북한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도 뭐 좋은 게 있어야지.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거든요. 북한에 더 이상 퍼주긴 안 된다. 우리도 좋은 거를 북한에 하고 해야지 북한에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 안 된다.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광 협력에 대한 어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뭐 핵 개발이 전용된다는 그런 외화 획득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서 북한 관광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광객 입장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관광 상품을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북한에 가면 어떤 지역들을 갈 수 있는지 보셨는데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여러분들의 계시는 지역 여러 가지들 고려해서 만약에 외국인들 친구한테 소개를 해준다면 너 한국하고 북한 이렇게 연계해서 가보면 굉장히 좋다. 이런 상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계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맨 처음에 이제 사무처님 틀어주신 그 이제 클립 영상에서 나왔는데 관광 협력을 했을 때 대북 제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화사는 인당 몇 달러 해가지고 총 이제 대량 벌크 캐시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게 지금 대북 제재 걸립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자기 쓸 돈 가져가가지고 북한에 뿌리는 건 괜찮아요. 내가 가서 밥 사 먹고 뭐 선물 사고 이런 돈은 괜찮은데 일시에 그 현금을 몇백만 원 다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자들은 쉬쉬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서구권 관광객들은 현금을 가지고 간다 그래요. 송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인솔자가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돈다발을 가지고 가서 이제 북한에 그대로 주고 오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사실 대북제재상 걸리는 문제인데 그러면 북한에 관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대금을 쌓아놓고 요걸 가지고 좀 딴 데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좀 창의적인 이 생각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캐시가 그대로 북한 당국에 가는 게 아니라 관광 가이드한테 제대로 지급하고 그 지역에 사는 청진에 사는 분들, 금강산에 사는 분들, 그 식당에 그 영업소에 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